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목걸이가 사라졌어. 너 내 방에서 뭐 건드린 거 없니? 내 장롱을 뒤진 거 아니야? 저 그런 짓 절대 안 했습니다. 어머님, 너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역시 가난한 집 며느리는 안 돼. 어머님. 증거도 없이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김말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이 집은 말순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성체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동안 말수는 혼자서도 이 집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는 남편과 함께한 추억들이 스며 있었고 그 기억들이 말순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이 벌써 일어나 있었죠. 42살의 수진은 항상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가난이 주는 교훈 중 하나는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은 늘 궁핍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와 청소 일을 병행했죠. 월세 1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가족 넷이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장 아껴 쓰려고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서 몸을 맞대고 잤고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서 점심시간마다 창피해 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신문 배달까지 했었죠. 그래서 수지는 지금도 전기 한 번 켤 때도 조심스럽고 음식 한 톨도 남기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수진이 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치찌개와 함께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정갈하게 무친 나물까지 올렸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 덕분에 수지는 적은 재료로도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무표정하게 밥상에 앉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편한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사실 말순도 수진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건강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병원 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부축해주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기억해서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좀 더 나은 집안 딸과 결혼했다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끔 스쳤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박준호가 들어왔죠. 45살의 준호는 한때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괜찮은 수입을 올렸고 이 집도 그때 번 돈으로 샀던 것이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건설업계 불황으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며 코인 투자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네, 엄마.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옷차림새도 예전만큼 단정하지 않았죠. 한때는 반듯한 정장 차림에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아 신고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던 모습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지금의 준호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마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곧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벽이 얇아서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꼭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다급하고 초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아들의 목소리에 절박함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거든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준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났는데 오늘은 젓가락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치를 보며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너무 확연해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죠. 괜찮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죠.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눈동자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요. 수진도 남편의 심각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말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몰랐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온 며느리 때문에 복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물론 수진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오랜 편견과 미신이 말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도 한몫했죠. 가난한 집 며느리들이면 3대가 고생한다는 그런 말들이요. 그때 준호 방에서 또다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 안에 꼭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말수는 문 앞에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담보로 잡힐 만한 게 네, 있긴 한데 어머니가 아시면 큰일 나겠지만 금목걸이가 담보라는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라니 설마 남편이 남긴 그 소중한 목걸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각자 방에서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잠들어야 하는 무거운 하루였죠. 말수는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24 금으로 만든 이 목걸이는 남편 박영수가 결혼 30주년 때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꽤 비싼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금값이 올라서 더욱 값어치가 나갔죠. 여보, 우리 젊을 때는 가난해서 제대로 된 예물도 못 해줬는데 이제라도 이걸 해드리고 싶소. 병상에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목걸이를 사러 나갔다 돌아온 날만큼은 얼굴이 환해 보였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산 선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내가 못다한 사랑까지 모두 담아놨소. 남편이 직접 말순의 목에 걸어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죠. 가난했던 신혼 시절
제대로 된 금반지 하나 없이 살았던 것이 미안하다며 남편은 끝까지 미안해했거든요. 말수는 목걸이를 소중히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고요. 하지만 내일부터 이 집에 어떤 파동이 일어날지, 그 소중한 목걸이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말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각자의 한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준호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담보라는 말과 금목걸이라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설마 아들이 그 소중한 목걸이에 손을 댈 리는 없겠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 목걸이는 말순에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증표이자 사랑의 상징이었거든요. 부엌에서는 이미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왠지 수상해 보였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가 비싼 금목걸이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란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편견이 말순의 마음을 지배했죠. 어머님, 주무시다가 깨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밤새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평소 같으면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했겠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응, 괜찮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나 봐.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준호가 출근한 뒤 반드시 목걸이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목걸이가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얼굴빛이 어두웠고 말순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말순은 그때까지도 아들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아, 빨래 좀 널어놓고 시장에 다녀와라. 오늘 준호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 테니까. 네,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부지런한 모습이었지만 말수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수진이 집을 나간 후 말수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장롱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보석함의 자물쇠를 열면서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말순의 입에서 절규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보석함 안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금목걸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선물, 평생의 사랑이 담긴 그 소중한 목걸이가 말이죠. 내 목걸이가, 내 소중한 목걸이가 어디 갔어? 말수는 보석함을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목걸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서랍들도 모두 열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옷장 구석구석, 화장대 서랍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죠. 영수야, 영수야.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말수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가난했던 신혼 시절부터
힘들게 함께 살아온 세월의 증표였고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어젯밤 전화 통화가 생각났습니다. 담보로 잡힐 만한 게 금목걸이가 설마 아들이 어머니 몰래 목걸이를 가져간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말수는 다른 가능성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 분명 며느리가 가져간 거야. 말순의 머릿속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수진이 비싼 금목걸이를 보고 욕심이 생겼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그동안 쌓여온 편견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수진을 보자마자 말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불같이 달려나갔어요. 수진아, 당장 이리 와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너 내 방에 들어간 적 있지?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죠. 어머님 방이요? 청소할 때 말고는 들어간 적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 장롱을 뒤진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님. 저 그런 짓 절대 안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어요. 억울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말수는 그것조차 연기로 보였습니다. 내 금목걸이가 없어졌어. 너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예, 목걸이가요? 그게 무슨...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야. 너 외에는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채로 수진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걸이가 없어지셨다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너 같은 가난한 집 애가 그런 비싸고 반짝이는 걸 보면 당연히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말순의 말이 점점 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편견과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매도당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역시 가난한 집 며느리는 안 돼. 나쁜 피는 숨길 수가 없어. 어머님, 증거도 없이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증거? 그럼 내 목걸이는 저절로 날개 달고 날아간 줄 아니? 너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말수는 흥분해서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산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때 마침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진 소리가 들렸거든요. 급하게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준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내 금목걸이를 수진이가 훔쳐갔어. 어머님, 저 정말 안 했다니까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과 냉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사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계속 째려봤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준호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에 나갔을 때도 이웃들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 씨?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지 뭐. 하지만 말순의 표정과 어조에는 깊은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눈치를 챘죠.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정자 아주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이고, 정자야. 말하기도 창피해. 우리 며느리가. 아니야, 말 안 할래. 말수는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물어봐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뭔데요? 우리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일이 있어요? 사실은 내 금목걸이가 없어졌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준 그 귀한 목걸이 말이야.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없어졌는데요? 김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는 뻔하잖아. 우리 집에 나와 준호, 수진이밖에 없는데. 설마 며느리가? 에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난한 집 애들이 그런 비싼 걸 보면 어떻겠어. 나도 젊을 때 가난했지만 남의 것까지는 탐내지 않았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라니.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래. 하지만 정말 실망스러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말수는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만큼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역시 가난한 집 며느리는 안 돼요. 우리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박순이 아주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맞아. 가난이 무서운 게 도덕심까지 망친다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도덕 교육이 안 돼 있어.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서 수진을 압박하면 자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해? 집에 우리밖에 없었는데. 내가 내 목걸이를 숨겨놨겠어? 준호가 어머니 목걸이를 가져갔겠어? 말순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소문은 동네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박씨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금목걸이를 훔쳤다더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졌습니다. 수진이 저녁에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수군수군거리며 피해갔어요. 누군가는 대놓고 수진을 째려보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며느리구나. 아이고,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정말 사람은 모르는 거네. 겉보기에는 얌전해 보였는데. 수진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황급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 동네에서 도둑 취급을 받는다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수진을 맞이한 것은 말순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장 보고 왔니? 혹시 무슨 이상한 소리 듣지 않았어? 말순이 알아서 물어봤습니다. 마치 수진의 반응을 떠보는 듯한 어조였어요. 어머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던데. 혹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무슨 말이라니?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내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를 그런 눈으로 봐요? 마치 제가 진짜 훔친 사람인 것처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났어요. 그야 당연하지. 너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다 알아보는 거야. 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수진을 범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몰아세운다고? 하, 너 정말 뻔뻔하구나. 증거가 뻔한데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은 그냥 추측으로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아, 이 도둑년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정말 뻔뻔하기까지 하네. 말순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도둑이라니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둑이 아니면 뭐야? 남의 물건 훔친 년이 도둑이지 뭐야. 그때 준호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서부터 두 사람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급하게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왜 이렇게 싸워요? 준호야, 내 마누라 좀 봐. 내 목걸이 훔쳐놓고도 뻔뻔하게 잡아떼고 있어. 어머니, 저 정말 안 했다니까요.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라도 말 좀 해봐. 내 마누라가 내 목걸이 가져간 거 맞지? 말순이 아들에게 동조를 구했습니다. 준호는 차마 대답할 수 없어서 고개만 떨궜어요. 당신도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의 침묵이 배신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온 동네에는 박씨 집 며느리가 도둑질했다는 소문이 완전히 퍼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방에서 홀로 울고 있었고 말수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준호만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방에서 또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어요. 집안이 목걸이 사건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빚독촉은 계속되었거든요. 사채업자들은 가정사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번 주 안에는 불가능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원하는 어조로 말했어요. 손까지 떨리고 있었죠. 제발이요. 가족들이 알면 정말 큰일 나요. 특히 어머니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충격 받으시면. 하지만 사채업자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내렸죠. 이자까지 포함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어머니나 수진이 듣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말이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준호 방 앞을 지나가다가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심각하고 절박한 어조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목걸이 담보로 맡겼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찾고 계셔서 큰일이에요. 수지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목걸이를 담보로 맡겼다니? 그럼 시어머니의 소중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단 말인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엄마에겐 말하지 마. 알면 난 정말 끝이야. 어쩔 수 없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며칠째 도둑 취급을 받고 있는데 진짜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다니. 이보다 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까요? 당신이 어머님 목걸이를. 수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언제부터 듣고 있었어? 방금 전부터요. 어머님 목걸이를 당신이 가져간 거예요?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켜버린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코인 투자마저 실패해서 빚더미에 올랐어. 그래서 어머님의 소중한 목걸이를 훔쳤다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훔친 게 아니야. 잠깐 담보로 맡긴 거야. 돈만 생기면 다시 찾아올 거라고. 잠깐이라고요? 그동안 저는 온 동네에서 도둑 취급받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절망, 억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사실을 말하면 더 큰일 나. 어머니가 알면 심장마비로 쓰러지실 수도 있어. 그럼 저는 어떡해요? 온 동네에서 도둑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수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줘. 돈을 구해서 목걸이를 찾아오면 모든 게 해결돼. 언제요? 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번 달 안에는. 아니, 다음 달까지는 꼭 해결할게. 준호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사실 돈을 구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당신 정말 최저예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준호가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머니에겐 말하지 마. 정말 간절히 부탁해. 저보고 계속 거짓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 어떻게든 돈을 구해올게. 준호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더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어젯밤 수진과 준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거든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아, 어젯밤에 준호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니?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수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못 잤거든요. 별거 아니긴.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우더니. 혹시 내 금목걸이 일 때문이야? 말순의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일이었어요. 다른 일? 무슨 일인데? 숨길 게 뭐가 있어? 말순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에요. 아, 이 도둑년이 또 거짓말하려고 해? 분명히 내 목걸이 어디다 숨겨놨는지 준호한테 들켰나 보구나. 말순이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럼 왜 이렇게 수상하게 굴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들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때 준호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부터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준호야, 내 마누라가 또 거짓말하고 있어. 어젯밤에 너희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당장 말해봐. 말순이 아들에게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부 대화였어요. 일반적인 대화가 그렇게 심각해? 분명히 내 소중한 목걸이 일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너희 둘이 작당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말순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님까지 화내시잖아요. 수진이 준호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내일까지 돈 안 가져오면 집까지 찾아갈 거야.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회사에서 일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좋은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사업 실패와 코인 투자 손실로 신용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했고 지인들도 모두 피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론조차 한도가 꽉 찬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호는 절망에 빠져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최후 통첩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로 집까지 찾아올 거라는 협박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연체료까지 붙어서 빚이 계속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말순이 여전히 수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트집을 잡으며 괴롭혔어요. 목걸이가 없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집안일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평소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다고? 도둑질해놓고 마음이 편하겠어? 죄책감에 제대로 일도 못하는 거지.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지만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거친 소리였어요. 쾅쾅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누구세요? 우리는 금융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박준호 씨와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남자들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어떤 약속인데요? 돈 문제로 말이죠. 박준호 씨가 빌린 돈 갚기로 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때 뒤에서 말순이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구들이냐? 무슨 일로 왔어? 어머님이시군요. 아드님이 저희한테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인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시네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준호가 돈을 빌렸다고요? 얼마나 빌렸는데요? 원금 800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큰 금액이었어요. 그들 집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계속 도망 다니고 계시네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지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큰 돈을 왜 빌렸겠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라니요? 여기 차용증도 있고 담보로 맡긴 물건도 있는데요. 그때 한 명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도 함께 꺼내더니 뚜껑을 열어 보였어요. 이게 담보로 맡긴 금목걸이입니다.
시세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죠. 말순이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이게 내 목걸이야. 어떻게 이런 곳에 있어? 아드님이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이걸로 먼저 정리하겠다고 하시면서요. 우리 준호가 이걸 가져왔다고? 말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는데 진짜 범인은 자신의 아들이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말순을 부축했지만 말순은 수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저리 가.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에게 미안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무튼 오늘 안에 1,000만 원을 갚으시든지 아니면 일단 이 목걸이로 300만 원을 정리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빠른 시간 안에 갚으시든지 해야 합니다. 사채업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박준호 씨, 드디어 오셨네요. 저기, 조금만 더 시간은 끝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호야. 말순이 아들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목걸이를 가져간 거야? 내가? 어머니. 그게. 이놈아.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말순이 준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준호는 맞으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어머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며느리를 도둑으로 만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코인 투자도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그래서 어머니 목걸이를 훔친 거야?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훔친 게 아니라 잠깐 담보로. 담보든 뭐든 결국 몰래 가져간 거 아니야. 그것도 하필 아버지 유품을. 말순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컸어요. 자, 이제 결정하세요. 1,000만 원을 갚을 겁니까? 아니면 일단 목걸이로 300만 원 정리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다음 주까지 갚을 겁니까? 사채업자가 재촉했습니다. 1,0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말수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그 정도 금액은 어려웠거든요. 그럼 일단 이 목걸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일주일 안에 갚으셔야 해요. 안 돼요. 그건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수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사채업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은 목걸이 상자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잃은 충격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영수야, 미안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말순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 찾아올게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어떻게 찾아와? 그 사람들이 돌려줄 것 같아? 이미 끝난 거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유일한 보물이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수지는 방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모욕과 오해가 떠올랐어요. 온 동네에서 도둑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얼마나 괴로웠는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사과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말수는 수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지? 준호가 목걸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젯밤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 나보고 계속 고생하라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는 억울해서 얼마나. 억울하긴. 내가 뭐가 억울해? 도둑 아닌 게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말순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 주는 말만 들어야 하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나는 늘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어. 하지만 지금은 나라도 뭔가 해야 해.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수진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서 2년간 일했던 경험이었죠. 비록 단순한 업무였지만 금융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었어요. 사채업자들과 협상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수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으로 사채업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법정 이자율, 불법 추심 방법, 협상 요령 등을 꼼꼼히 찾아봤어요.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걸이로 300만 원은 이미 처리됐으니 나머지 700만 원을 어떻게든 줄여보자. 수지는 사채업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준호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을 찾아낸 것이었죠. 오후에 수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아내입니다. 아, 그래요? 남편분은 뭐 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서? 뭔 소리예요? 돈이나 가져와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상환 계획도 세우고 싶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사채업자도 약간 당황했어요. 이 여자가... 알겠어요. 1시간 후에 카페에서 만나죠. 수지는 만남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사채업자는 생각보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박준호 아내 맞죠? 남편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여자가 나서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원금이 800만 원이면 법정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없어요. 수진의 말에 사채업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아, 법을 아는 여자네요? 그래도 이미 약속한 거예요. 불법적인 약속은 무효입니다. 목걸이로 300만 원은 이미 받으셨으니까 나머지는 원금과 정당한 이자만 계산해서 갚겠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나머지 700만 원을 분할 상환하게 해주세요.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책임지고 갚을게요. 수진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강인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분할 상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월 120만 원씩 갚겠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책임지고 갚을게요.
당신이 일을 해서 월 120만 원을? 네, 저 은행에서 일한 경험 있어요. 회계 관련 일자리 구할 수 있어요. 수진의 진지한 태도에 사채업자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위협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돈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월 120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월 150만 원으로 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럼 7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만 받으세요. 목걸이 값을 제대로 계산하면 그 정도가 맞아요. 수진의 협상 실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알겠어요. 월 120만 원씩 5개월만 갚으면 끝내주죠. 대신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바로 추심 들어갑니다. 약속드릴게요. 수진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채업자도 의외라는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어요. 집에 돌아온 수진을 본 말순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사채업자들과 만나고 왔어요. 뭐라고? 혼자서? 준호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협상했어요. 월 120만 원씩 5개월만 갚으면 끝이에요. 그게 가능해?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갚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말순과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의연하게 나설 줄 몰랐거든요. 정말 월 120만 원씩 벌 수 있겠어?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을 들은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말순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가난한 집 출신이라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무서운 사람들과 협상을 했다고?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어머님. 다행히 월 120만 원씩 5개월만 갚으면 끝나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할 거야?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위험한 일에 나선 것 같아 불안했어요. 제가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금융 관련 회사에 지원해 볼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말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서 가족을 구해주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말수는 젓가락을 들면서도 계속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만 보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너를 도둑이라고 했던 일. 정말 미안하다. 말순의 사과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편견을 가졌던 것도 잘못이었고, 온 동네에 소문까지 퍼뜨려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고집센 성격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목걸이가 없어지셔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수진아.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어머니 목걸이도 없어지고 수진이는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말이야. 말순이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사과했지만 아들에 대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내 며느리를 도둑으로 만들고도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었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면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준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고? 그럼 수진이가 받은 상처는 뭐야?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봤어? 말순의 질책에 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라도 정직하게 사시길 바라요. 더 이상 투자나 도박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정말 안 할게, 수진아. 앞으로는 착실하게만 살겠어. 약속해요? 약속해. 다시는 가족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게. 그때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정말 몰랐구나. 가난이 죄가 아닌데. 오히려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잖아. 어머님, 보석은 잃어도 가족의 마음은 잃으면 안 된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의 보석이었어. 말순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야. 준호도 두 사람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정말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업무를 하는 자리였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로 빚 갚고도 생활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말순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목걸이도 다시 찾아올게요. 목걸이는 욕심내지 마.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 목걸이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정적인 일을 찾을 거야. 더 이상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겠어. 믿을게, 당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알고 있어. 정말 마지막이야. 말순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구나.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날 밤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비록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되찾아야 할 목걸이가 있지만 이제는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가족의 끈이 더욱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매일 성실하게 회계사무소에 출근했고 월급을 받아 약속대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나갔어요. 첫 번째 120만 원을 갚았을 때 사채업자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돈을 갚을 때는 아예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사람 처음 봅니다. 대부분은 도망 다니거나 변명만 하는데 약속은 지켜야죠. 수진의 당당한 대답에
사채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예전만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이고 착실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투자나 도박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현장에서 칭찬받았어요. 일을 꼼꼼하게 잘한다고. 그래, 다행이구나.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구나. 말수는 며느리가 매일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줬어요. 수진아, 오늘도 고생했어. 저녁은 내가 해놨으니까 빨리 씻고 와. 고맙습니다, 어머님. 근데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사는데. 말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존경심까지 생겨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자랑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어머님, 준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얼굴이 환하네. 사채업자에게 물어봤는데 목걸이를 아직 안 팔았대요. 300만 원 가져오면 돌려준다고 해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포기했던 목걸이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네, 확실해요. 저축한 돈이 200만 원 정도 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수지는 그동안 생활비를 아끼며 조금씩 돈을 모아왔습니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옷도 새로 사지 않으며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목걸이를 되찾기 위해서였거든요. 수진아, 내가 번 돈으로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말순이 만류했습니다. 마음은 간절했지만 며느리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그 목걸이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에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꼭 되찾고 싶어요. 하지만 내 고생으로 번 돈인데.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목걸이가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준호도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망친 일을 아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다니. 고마워, 수진아. 내가 저지른 일을 내가 이렇게 해. 당신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한 달 후 수지는 마침내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도 나왔고 준호도 부족한 돈을 보태줬어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서 목걸이를 되찾기로 약속했습니다. 만나는 날 세 가족이 모두 함께 갔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정말 약속 지키네요. 요즘 이런 가족 보기 힘든데 대단한 가족이군요. 사채업자도 감탄했습니다. 몇 달간 지켜본 이 가족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돈을 받고 목걸이 상자를 정중히 건네줬어요. 여기 있습니다. 상태 그대로예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지는 소중한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목걸이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우리 목걸이가 다시 돌아왔어.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몇 달 만에 되찾은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목걸이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말수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목걸이를 수진에게 건넨 것이었어요. 수진아, 이걸 내가 가져. 어머님, 이건 어머님 것인데요. 할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아니야. 이 목걸이를 되찾아 준 건 너야. 그리고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의 진짜 며느리니까. 말수는 목걸이를 수진의 목에 직접 걸어줬습니다. 마치 딸에게 하듯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어머님, 너무 소중한 건데.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내가 이걸 갖기를 바라셨을 거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거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었어요. 준호도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회계사무소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정말요? 팀장으로 승진이요? 네, 일을 너무 잘하셔서요. 책임감도 강하시고 월급도 2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진은 기뻐서 집에 뛰어갔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제가 승진했어요. 정말이야? 축하해. 말순이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축하 파티를 했어요. 몇 개월 후 수진은 약속한 대로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마지막 돈을 갚는 날 사채업자는 진심으로 박수를 쳐줬어요. 정말 대단한 가족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며느리네요. 이제는 칭찬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일이 우리한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잔잔한 저녁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너졌던 집안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